오늘의 사연은 사연자를 항상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다시 일상을 되찾는 통쾌한 복수극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아침 07시 30분, 주방의 창틀을 타고 들어온 햇빛은 접시의 가장자리에서 멈춘다. 손목 위로 내려앉는 빛의 온도가 오늘의 기분을 정한다. 나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숨부터 고른다. 식탁의 음식은 늘 같았다. 소금기가 빠진 미음, 반의 반 접시에 놓인 삶은 브로콜리, 색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고집하는 토마토 몇 쪽. 이 집의 아침은 메뉴가 아니라 규칙이었다. 규칙은 늘 설명 없이 명령으로 시작한다. 박명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신문을 넘기는 소리보다 약간 낮고 신문이 만든 사각의 그림자와 비슷한 표정을 한다. 차서윤, 시누이는 밝은색 블라우스를 입고도 늘 그림자 쪽에 앉았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어디에 서든 본인의 얼굴이 더 예쁘게 나오도록 감각적으로 방향을 잡는 사람. 복도 끝에서 들리는 차경우의 발소리는 오늘도 늦게 나타났다.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변명을 입에 물고 있었다. 변명과 지시는 늘 아침에 문장을 이뤘다. 이런 식의 아침이 계속되면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나는 믿지 않기로 했다. 믿지 않기로 하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했고 내 훈련은 조용한 기록에서 시작됐다. 식탁에 놓인 핸드폰을 뒤집은 채 녹음을 켰다. 소리를 몰래 모으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 내 목소리는 감정으로 간주되었고 감정은 이 집안에서 늘 과장으로 취급되었다. 과장을 피하려면 기록이 필요했다. 박명숙이 가정의 건강을 이유로 내 병원을 대신 예약하겠다고 말하던 날, 차서윤이 가족단체 일정을 핑계로 내 스케줄을 바꾸던 날, 차경우가 우리 집안의 방식을 설명하던 날, 그 모든 날의 소리들이 폴더 하나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다. 폴더의 이름은 단순했다. 아침. 단어 하나면 충분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숨을 내쉬는 일이 큰 결심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고개가 곱게 펴졌다. 오늘의 일정은 3가지였다. 첫째, 내 시간표를 내 것으로 되돌리는 일. 둘째, 말버릇과 행동 패턴을 기록해 반복의 흐름을 잡는 일. 셋째, 그 기록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넘기는 일. 셋은 많지 않았지만 하루를 꽉 채우기에는 모자람이 없었다. 내가 선택한 무기는 언제나 같은 종류였다. 조용함, 정리 그리고 지속. 동네 카페의 커피는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그곳의 테이블은 빛의 방향이 일정했다. 빛의 방향이 일정하면 종이가 안정되었다. 오지원은 그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비서실을 그만둔 뒤에도 이메일과 메신저의 흔적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잊지 않았다. 우리가 나란히 앉아 화면을 스크롤할 때 오지원은 문장 중복을 먼저 찾고 나는 조사 하나의 흔들림을 먼저 찾았다. 반복되는 표현, 일자가 비껴난 도장이 찍힌 보고서, 사진 속 자리 배치의 이상한 고정성. 기록은 사람보다 솔직했다. 화면 속에서 박명숙의 이름은 늘 최상단에 있었다. 주체가 누구든 감사 인사가 누구에게 향하든 그녀의 이름은 첫 줄과 마지막 줄 어디쯤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차서윤의 이름은 사진에서 더 크게 보였다. 그녀가 가운데에 서거나 밝은 조명 앞에 서는 횟수는 정확히 셀 수 있었다. 우리는 셈을 했다. 셈이 습관처럼 몸에 붙자 감정이 움직일 자리는 줄어들었다. 나는 대화보다 결론을 좋아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했다.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 허락 없이 타인이 하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소유하겠다는 것. 소유한다는 말은 단지 폴더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었다.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일을 처리하는 우선권을 다시 손에 넣는다는 뜻이었다. 박명숙이 늘 내 약속을 집안 사정이라는 이름으로 취소시키던 순간들, 차서윤이 나를 사진의 뒷면으로 밀어넣던 습관을 노출시키기 위해선 내가 먼저 나를 꺼내야 했다. 꺼내는 일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나를 인정하는 작업이었다. 한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정교하게 누군가의 눈치로 설계되어 왔는지 그 설계를 해체하려면 섬세함이 필요했다. 해체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나는 아침 07시가 조금 지난 뒤에야 집을 나서는 습관을 바꿨다. 08시 정각에 스니커즈를 신고 문을 나섰다. 목적지는 구체적이지 않았다. 가까운 시장, 공원, 도서관, 그 어디든 괜찮았다.
중요한 것은 일정의 소유권이었다. 공여 8시 15분 도서관 문이 열릴 때 나는 들어갔다. 자리를 잡고 앉아 내가 살던 집의 구조를 노트에 그렸다. 현관에서 주방까지의 동선, 냉장고의 칸마다 붙어있던 포스트잇의 색과 그 색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집안 단체 대화방의 제목들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한 장, 두 장, 선과 점과 짧은 문장이 쌓일수록 보이지 않던 구조가 보였다. 구조를 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줄어든다. 두려움은 대체로 모호함에서 자란다. 나는 모호함을 미세한 선으로 바꾸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오지원은 내 앞에 새로운 자료를 꺼내놓았다. 행사 사진과 기부금 영수증의 일치 여부였다. 어떤 날에는 사진의 열기와 영수증의 숫자가 잘 맞아떨어졌고 어떤 날에는 사진의 미소가 과도하게 밝았다. 과도한 밝음은 비정상적으로 짧은 문장과 연결되었다. 짧은 문장들은 빠르게 지나갔고 빠르게 지나간 것들 중 일부는 영수증의 작은 글씨로 나타났다. 나는 그 작은 글씨에 표시를 했다. 표시들이 연결되어 선이 되자 선은 방향을 가리켰다. 방향은 단순했다. 누군가의 공이 이름 바꾸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방식, 누군가의 노동이 인사말의 문장 하나로 지워지는 방식, 누군가의 존재가 사진의 프레임 바깥으로 내몰리는 방식. 방식은 익숙했고 익숙함은 사람을 둔감하게 만든다. 둔감함을 깨우는 일은 나의 몫이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늘 얼마나 나 자신을 지켰는지,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덜어낼 수 있는지. 질문은 짧았고 대답은 더 짧았다. 괜찮다. 괜찮다는 말은 결론이었다. 결론은 오늘의 피로를 덮어주었다. 문을 열었을 때 거실의 조명은 이미 켜져 있었다. 모양새만 번듯한 정리된 집, 소파 위에 어긋나게 놓인 쿠션, 유리 탁자 위에 잡지와 리모컨. 박명숙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녀의 고개 끄덕임은 늘 누군가에 대한 평가와 함께였다. 오늘의 평가가 누구에게 향할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나였다. 나는 오늘도 웃지 않기로 했다. 미소는 때로 양보로 읽히고 양보는 권리의 일부로 오해되곤 한다. 오해를 줄이는 방식은 웃지 않는 것만은 아니었지만 오늘의 나에게는 그 방법이 쉬웠다. 이런 일상이 며칠 더 이어졌을 때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다. 상담실의 의자는 생각보다 낮았고 상담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평이했다. 그는 나보다 문서를 믿는 사람처럼 보였다. 문서를 믿는 사람은 대체로 조급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내 기록을 훑었다. 내가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표현들이 법률의 언어로 옮겨졌다. 옮겨지는 동안 내 감정은 조금 멀어졌고 멀어진 감정은 나를 덜 흔들었다. 상담사의 결론은 명확했다. 경계선이 무너진 상황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건 과장된 폭로가 아니라 반복의 증거였다. 반복은 사람을 설득한다. 같은 일이 여러 번 일어났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의 의도를 설명할 때 가장 정확하다. 정확함은 복잡한 설득보다 빨랐다. 정확함이 편안하게 느껴질 즈음 집안의 분위기는 불안해졌다.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반응이 그들을 흔들었다. 박명숙은 몇 차례 내게 전화를 걸어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나는 일정 변경이 불가하다고 말했고 그 이유를 근사하게 꾸미지 않았다. 근사한 이유는 언제나 거짓말과 닮아 있었다. 나는 그냥 내 일정이라고 말했다. 내 일정이 내 것이어야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었다. 차서유는 단체 대화방에서 내게 은근한 질문을 던졌다. 언니 요즘 바쁘네? 우리 집 행사엔 관심이 덜한가 봐. 질문은 친근한 말투로 위장했지만 위장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짧게 답했다. 일과 건강을 우선합니다. 단체 대화방의 말들이 잠깐 멈췄다. 멈춤이 흐르는 소리도 있었다. 그 소리는 누군가가 다음 말을 고르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오지 않았다. 그 다음 주 나는 작은 실험을 했다. 가족 모임 준비에서 내가 도맡아 하던 목록을 내려놓았다. 참석자 확인, 좌석표 인쇄, 케이크 예약, 현수막 문구 검토, 기념사진 작가 섭외. 그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았다. 대신 누구에게도 떠넘기지 않았다. 떠넘기지 않는다는 것은 비난할 상대를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비난할 상대가 없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준비는 엉켰고 마지막 순간에 급히 붙인 조각들이 여기저기서 삐져나왔다.
현수막의 문구에는 철자가 틀렸고 케이크의 이름은 한 글자가 뒤바뀌었다. 사진 작가는 시간대를 2번 헷갈렸고 좌석표는 개수가 모자랐다. 그 장면들 속에서 박명숙은 예민해졌고 차서윤은 여전히 웃으려 했었다. 그러나 웃음은 흔들렸다. 흔들림은 기록되었다. 그 모든 기록은 하나의 날을 향해 모였다. 차영도, 시아버지의 칠순과 고마움을 겸한 작은 연회가 잡힌 날이었다. 이 집안의 모든 지인들이 모이는 날, 사진기가 늘 과잉으로 돌아가는 날, 말이 길어지기 쉬운 날. 나는 그날을 위해 오래 준비해왔다. 준비는 폭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분을 위해서였다. 구분하고 싶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수사인지, 무엇이 나의 권리이고 무엇이 타인의 요구인지, 무엇이 배려이고 무엇이 통제인지. 구분을 또렷하게 만든 뒤 그 또렷함을 조용히 테이블에 올려놓을 생각이었다. 테이블 위에서는 언제나 말이 많이 오갔지만 그날만큼은 말 대신 종이가 말하도록 하려고 했다.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조명의 밝기는 예상보다 약간 낮았다. 낮은 조명은 사람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부드러움에 속지 않기로 했다. 부드러움은 때로 방심을 부르기 때문이다. 나는 입구 쪽에서 한동안 서서 사람들의 동선을 관찰했다. 박명숙은 등장 순서와 동선을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늘 왼쪽에서 들어와 가운데를 지나 오른쪽으로 빠졌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그 동선이 만들어내는 구도를 알고 있었다. 차서윤은 늘 2번째 줄의 가운데 밝은 꽃다발을 든 사람 옆을 좋아했다. 나는 오늘 그들의 옆에 서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연단 앞 테이블에 앉았다. 연단 앞은 말이 내려앉는 자리였다. 내려앉는 말은 기록하기 쉬웠다. 식이 시작되고 건배사가 오갔다. 박명숙은 평소보다 말을 줄였고 차서윤은 평소보다 웃음의 빈도를 늘렸다. 그 빈도는 단위 시간당 횟수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 셈은 내 마음을 안정시켰다. 중반쯤 사회자가 나를 소개했다. 예상하지 못한 소개는 아니었다. 이 집안은 사람을 장식물처럼 소개하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마이크를 받아 짧게 말했다. 감사 인사를 전해야 마땅한 자리였으니 나는 감사 인사를 했다. 그 감사는 구체적이었다.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이름과 역할을 빠짐없이 열거했다. 이름을 빠짐없이 부르는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낯설다. 박명숙과 차서윤에게는 낯선 일이었다. 그들의 얼굴에 잠깐의 공백이 나타났다. 공백은 흔치 않은 표정이었다. 나는 그 공백을 지나쳤다. 감사 인사 뒤에 나는 준비한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얇았고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첫 장은 내 생활 기록을 요약한 표였다. 스케줄을 누가 어떻게 바꾸었는지, 내 사적 정보를 누가 어떤 이유로 요구했는지, 내 몸과 건강에 관한 질문이 어떻게 반복되었는지. 표에는 날짜 대신 사건의 순서가 적혀 있었다. 사건의 순서는 누가 누군가의 경계를 넘어섰는지 정확히 보여주었다. 2번째 장은 행사와 재단 운영에 관한 단순한 대조표였다. 사진 속의 문구와 실제 영수증의 항목, 보도자료의 표현과 현장 기록의 문체. 대조표는 흑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강조 표시도 없었다. 강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구조였다. 나는 그 2장을 사회자에게 그리고 차영도에게 건넸다. 전달은 조용했다. 조용함은 사람들을 더 집중하게 했다. 조용한 전달 뒤에 나는 자리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몇몇 사람들이 내게 눈인사를 했다. 그 눈인사는 지지라기보다 호기심에 가까웠다. 지지와 호기심 사이에는 좁지 않은 거리가 있지만 오늘은 그 거리의 폭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했던 것은 내 마음의 속도가 흔들리지 않는 일이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종이는 내 대신 말을 했고 말은 내 대신 판단을 이끌었다. 박명숙의 얼굴은 흔들렸고 차서윤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가볍게 떨렸다. 떨림은 들리지는 않았지만 보였다. 나는 그 떨림을 보았고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증거는 종이에 있었지만 결론은 표정 위에 있었다. 이후의 시간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이 한번 보여지고 나면 말은 짧아진다. 짧아진 말은 판단을 부르기 쉽다. 차영도는 오래 침묵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입을 열었다. 그는 사과를 했다. 사과의 문장은 짧았고 그 짧음이 오히려 진지했다.
그는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말했다. 재단 운영에 대한 점검, 집안 행사 준비 과정의 투명화, 사적 정보의 처리 원칙. 원칙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다시 쉬었다. 멈춤은 안도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 안도는 내 것이었다. 연회가 끝났을 때 나는 누구에게도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다. 선언은 어쩐지 이 집의 말투와 닮아 있었다. 대신 나는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나왔다. 바람은 차갑지 않았고 발걸음의 리듬은 일정했다. 오지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의 답은 간단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는 말은 사람을 무너지게도 하지만 나에게는 허리를 곧게 세워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 위에서 강을 내려다보았다. 강물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조용한 것들은 오래갔다. 오래가는 것들을 믿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박명숙은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고 차서윤은 웃지 않았다. 웃지 않는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다. 낯선 얼굴을 오래 보지 않기로 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을 닫는 소리가 가볍지 않았다. 가벼웠다면 오래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침대에 앉아 오늘의 기록을 한 줄로 썼다. 내가 나였던 하루. 줄 하나로 충분했다. 길게 쓰지 않으려 했다. 길게 쓰는 날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짧은 문장이 적합한 날이 있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며칠 뒤 나는 집을 나왔다. 이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상자들은 크지 않았고 물건들은 많지 않았다. 많지 않은 물건 사이로 공기가 넓게 지나갔다. 공기가 넓게 지나가는 집에서 사람은 숨을 잘 쉰다. 숨이 잘 쉬어지는 집은 사람을 바른 생각으로 이끈다. 차영도는 내게 연락해 필요한 것들을 물었다. 필요한 것들은 많지 않았다. 필요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래 연습했다. 연습의 결과는 주머니가 가벼운 것과 발걸음이 가벼운 것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나는 두 가벼움을 동시에 좋아했다. 새 집의 커튼을 걷자 빛이 바닥을 천천히 메웠다. 공열 1시, 해가 정오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빛은 약간 파랗고 그 파란 기운이 방의 모서리를 타고 흐른다. 나는 작은 테이블 위에 라디오를 올려놓고 다이얼을 돌렸다. 어릴 적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모두 한 사람인 줄 알았다. 커서야 알았다. 다른 목소리들이 같은 채널을 나누어 썼다는 것을. 내 삶도 그랬다.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내 채널을 나눠 쓰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내 목소리가 주파수를 잡아야 했다. 나는 볼륨을 낮추고 숨을 가다듬고 문장을 천천히 골랐다. 고른 문장들이 입술을 건너 나왔다. 그 문장들은 지치지 않았고 지루하지 않았다. 라디오는 일정한 속도로 흘렀고 속도는 위로를 닮아 있었다. 일상은 반전을 싫어하지 않는다. 반전이 있어야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살아보니 알겠다. 일상에서 가장 큰 반전은 사실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한다. 아침에 누가 먼저 인사를 하는지, 저녁에 누가 먼저 불을 끄는지, 메시지의 말끝을 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바뀌면 한 달이 바뀌고, 한 달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나는 바뀌는 사람에 속하고 싶었다. 바뀌는 일은 무섭지만 무서움은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는 동안 곁에 누가 서 있는지가 중요했다. 오지원은 내 곁에 서 있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과 나란히 걷는 일은 편안했다. 우리는 길가에 나무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공유했고 모르면서도 나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그 정도면 함께 걷기에 충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명숙과 차서윤의 이름은 예전처럼 자주 들리지 않게 되었다.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내 채널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이었다. 그들이 여전히 어디선가 자신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을지라도 그 소리가 내 하루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나는 가끔 그들의 이름을 떠올렸다.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은 약간 단단해졌다. 단단해진 마음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쓰이지 않았다. 미움은 생각보다 빨리 사람을 닳게 만든다. 닳는 대신 나는 정리했다. 정리는 지난 시간을 양쪽으로 나누는 일이었다. 나를 무시하던 말들의 목록과 나를 지켜준 말들의 목록. 두 목록의 균형을 보며 나는 배웠다. 한쪽이 너무 길어질 때 다른 쪽을 늘리는 방법을. 그 방법은 대체로 간단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어느 늦은 오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차경우였다. 그의 문장은 길지 않았고 은근히 후회가 배어 있었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많은 의미를 가졌지만 내가 지금 읽어야 할 의미는 하나뿐이었다. 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발음했다. 끝이 나면 다음이 시작됐다. 다음은 누구에게나 낯설다. 나는 낯설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낯설음은 새로운 것이었고 새로운 것들은 대체로 좋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가능성은 조용한 확신과 닮았다. 확신은 크게 외치는 대신 작은 습관으로 나타났다. 나는 그 작은 습관들을 늘렸다. 아침에 커튼을 여는 일, 물을 천천히 마시는 일, 걸을 때 어깨를 조금 더 펴는 일,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는 일. 줄어든 사과는 필요한 곳에 더 잘 닿았다. 가끔 질문을 받는다.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느냐고. 나는 답한다. 견딘 것이 아니라 관리했노라고. 관리했다는 말은 내게 중요한 말이었다. 감정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증거를 관리하고, 관계를 관리했다. 관리라는 단어는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따뜻함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이었다. 기술은 익힐 수 있었다. 익힌 뒤에는 더 많은 것을 조심스럽게 사랑할 수 있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꺼내는 것이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낭만 대신 정확을 선택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그 사랑은 과장되지 않았고 소란스럽지 않았다. 조용히 오래가는 종류였다. 밤 09시 라디오에서 우연히 어떤 사연이 흘러나왔다. 자신을 항상 무시하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자기 삶을 회복했다는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낯설었고 사연은 놀랍지 않았다. 놀랍지 않은 이야기에도 사람은 흔들린다.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떨림이 내 안에 어딘가를 건드렸다. 나는 볼륨을 조금 더 높였다. 라디오의 진행자는 감정을 과장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연을 읽고 짧게 정리하고 다음 노래를 소개했다. 정리하는 목소리에서 안정이 느껴졌다. 안정은 내게 맞는 단어였다. 나는 안정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길의 길이는 모르지만 방향은 알고 있었다. 방향을 안다는 건 대부분의 두려움을 줄이는 데 충분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통쾌함은 장면으로 남는다. 박명숙의 잠깐의 공백, 차서윤의 떨리는 손, 연회장에서의 짧은 사과, 이후 조용히 이어진 절차. 그 장면들은 깔끔한 영상처럼 머리에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나에게 더 오래 남은 것은 장면이 아니라 감각이었다. 라디오의 낮은 볼륨, 새 집의 커튼을 여는 손목의 힘, 공원 벤치의 차가운 금속, 종이에 글씨를 쓸 때 펜촉이 내는 아주 작은 소리, 오지원과 나란히 걸을 때 발 뒤꿈치가 같은 박자로 땅을 치는 느낌. 감각은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 감각을 잘 기억하기로 했다. 잘 기억하는 사람은 잘 잊을 수 있다. 잘 잊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간다. 어느 비 내리는 날 우산살을 타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손목을 적셨다. 06시 45분 퇴근하는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반대 방향으로 걷는 일이 반항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내 길을 고르는 일이었다. 고르는 일이 익숙해졌다. 익숙해지는 동안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본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볼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필요가 줄어들면 여유가 생긴다. 여유는 작은 것들을 크게 보이게 하고 큰 것들을 작게 보이게 했다. 나는 작은 것들을 크게 보이게 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매일 몇 번씩 스스로에게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묻고 싶다. 당신의 하루에서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 그 작은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누가 그것을 지지했고 누가 그것을 방해했는가? 방해한 사람의 이름을 오래 붙잡지 말고 지지한 사람의 이름을 오래 붙잡을 수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좋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내 이야기는 그랬다. 나를 무시하던 목소리들이 긴 그림자를 만들었지만 그 그림자 끝에는 늘 내 발이 있었다. 발은 앞으로만 간다. 나는 앞으로만 갔다. 앞으로만 가는 사람에게 결국 돌아오는 것들이 있다. 조용한 저녁, 따뜻한 물, 낮게 흐르는 음악, 그리고 부드럽게 잠드는 밤.
그 정도면 충분했다. 충분함을 알게 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하루는 라디오처럼 안정된 주파수로 흐른다. 지금 이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그 안정이 조금씩 퍼지기를 바란다. 내일 아침 07시 30분 해가 커튼을 통과해 당신의 식탁 위에 닿을 때 당신의 손이 숟가락 대신 작은 메모를 집어들기를. 그 메모에 적힌 몇 줄의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당신에게 돌려주기를. 그리고 언젠가 당신만의 연회장에서 당신이 당신에게 짧은 감사 인사를 건네기를. 오늘의 나는 이미 그 무대를 지나왔고 이제는 관객처럼 차분히 앉아 다음 사람의 인사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동안 라디오의 볼륨을 조금 더 낮춘다. 낮은 볼륨으로도 이야기는 선명하다. 선명한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사람을 바꾼다. 그 정확함으로 나는 내 삶을 다시 얻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